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광경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빛 사이사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숨어 있답니다.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은 라틴어로 구름을 뜻하는 네뷸라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랍니다. 이 구름들은 너무나 광활해서 그 크기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수십 광년, 때로는 수백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이 우주의 캔버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별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의 무대랍니다. 성운이라는 존재를 인류가 처음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신비로운 천체들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망원경의 성능으로는 성운과 별들의 집단인 성단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모든 천체를 그저 성운이라고 불렀던 거죠. 178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혜성을 찾다가 자꾸 혜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천체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메시의 목록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는 무려 110개의 천체를 기록했고 그중 상당수가 바로 성운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성운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부터예요. 분광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성운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할 수 있게 됐거든요. 1864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긴스는 고양이 눈 성운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성운에서 나오는 빛이 별빛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던 거예요. 바로 가스가 발광하면서 내는 특유의 방출선 스펙트럼이었죠. 이 발견은 성운이 단순히 먼 별들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로 빛나는 가스 구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답니다. 성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방출 성운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성운인데 내부나 근처에 있는 뜨거운 별들이 방출하는 강력한 자외선이 주변의 수소 가스를 이온화시키면서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게 되는 거랍니다. 오리온 성운이나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이 바로 이런 방출 성운의 대표적인 예죠. 수소가 발광하면서 내는 붉은빛, 산소가 만드는 푸른빛과 녹색빛이 어우러져 우주에서 가장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내요. 두 번째 종류인 반사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근처 별빛을 반사해서 은은하게 빛나는 성운이에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말이죠. 플레이아데스 성단 주변의 푸른 안개 같은 성운이 바로 대표적인 반사성운이랍니다. 먼지 입자들이 특히 파란색 빛을 잘 산란시키기 때문에 반사성운은 대부분 신비로운 청색을 띠고 있어요. 세 번째 종류는 암흑성운인데 이름 그대로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는 어두운 구름이에요. 사실 암흑성운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짙은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뒤쪽의 별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랍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를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 검게 끊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암흑성운이 우리와 먼 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말머리 성운도 거대한 방출성운 앞에 실루엣처럼 드리워진 암흑성운의 모습이죠. 이 세 가지 성운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기도 해요. 오리온 성운 지역을 보면 밝게 빛나는 방출성운 뒤로 검은 암흑성운이 실루엣을 드리우고 그 주변으로 별빛을 반사하는 푸른 반사성운이 함께 존재하면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거든요. 성운의 온도는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방출성운 속 이온화된 가스의 온도는 무려 섭씨 10,000도가 넘는데 밀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그곳에 있다면 춥게 느껴질 거예요. 반면 암흑성운의 내부는 영하 26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랍니다. 성운은 우주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바로 별들의 요람이자 무덤이거든요.
거대한 암흑성운 속에서 중력에 의해 가스와 먼지가 뭉치기 시작하면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반대로 나이든 별이 생을 마감할 때는 외곽층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으면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아름다운 껍질을 남기게 되죠. 이렇게 성운은 우주의 물질 순환고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의 별들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성운들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성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는 놀랍게도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예요. 성운 물질의 약 90%가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소야말로 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랍니다. 나머지 10% 중 대부분은 헬륨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아주 소량의 탄소, 질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운은 마치 우주의 원소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빅뱅 직후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는데, 지금 성운 속에 존재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이전 세대의 별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수소와 헬륨 외에 성운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바로 우주먼지인데, 이 먼지는 지구의 먼지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우주먼지는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고체 입자들로 주로 규소,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 알갱이나 얼음 결정이랍니다. 마치 아주 미세한 모래알처럼 작지만, 이 먼지 입자들이 모여서 별빛을 차단하거나 산란시키면서 성운의 다채로운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암흑성운이 검게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우주먼지가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뒤쪽의 별빛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성운을 이루는 가스와 먼지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져요. 성운 물질의 상당 부분은 초신성 폭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무거운 별이 생을 마감하며 장엄하게 폭발할 때 그 별의 내부에서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면서 새로운 성운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개성운처럼 초신성 잔해로 이루어진 성운을 보면 그 안에 철, 니켈,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공급원은 거대한 별들이 내뿜는 항성풍이에요. 나이든 적색 거성들은 강력한 항성풍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이렇게 내뿜어진 가스와 먼지가 주변 공간에 쌓이면서 새로운 성운을 형성하거나 기존 성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성운 내부의 온도와 밀도 분포는 정말 극적이에요. 같은 성운 안에서도 장소에 따라 온도가 100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뜨거운 젊은 별 주변의 이온화된 영역은 무려 섭씨 10,000도를 넘는 고온인데, 이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도 훨씬 뜨거운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의 밀도는 너무 낮아서 입방 센티미터당 원자가 몇백 개에서 몇천 개밖에 없어요. 지구 대기와 비교하면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암흑성운의 깊은 내부는 영하 26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입방 센티미터당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입자가 존재해요. 이런 차가운 고밀도 영역이야말로 중력이 물질을 끌어모아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기에 완벽한 조건이랍니다. 성운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색깔에도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붉은색으로 빛나는 성운은 대부분 수소가스가 방출하는 빛인데, 뜨거운 별의 자외선을 받은 수소 원자가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오면서 특정 파장의 붉은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붉은 빛의 정확한 파장은 656.3나노미터로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수소 알파선이라고 부른답니다. 푸른색 성운은 주로 반사성운인데, 성운 속 작은 먼지 입자들이 별빛을 산란시킬 때 파란색 빛이 더 잘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구의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와 똑같은 원리죠. 녹색빛을 내는 성운도 있는데,
이건 산소 원자가 특정 조건에서 방출하는 빛이에요. 이렇게 성운의 색깔 하나하나가 그 안에 어떤 원소가 있고 어떤 물리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주의 암호 같은 거랍니다. 더 놀라운 건 성운 속에서 복잡한 분자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차가운 암흑성운 내부에서는 수소 분자뿐만 아니라 물, 암모니아, 메탄올, 심지어 아미노산의 전구체 같은 유기 분자들까지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자들은 우주먼지 입자 표면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어요. 어쩌면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도 처음에는 이런 성운 속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성운 속에서 이런 복잡한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 중 하나인 중력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해요. 성운의 특정 영역에서 물질의 밀도가 조금씩 높아지면 그곳의 중력도 함께 강해지면서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더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이 과정은 처음에는 정말 느리고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중력 수축도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거랍니다. 이 중력 수축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진스 질량이에요. 영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진스가 1900년대 초에 발견한 이 개념은 특정 온도와 밀도 조건에서 중력이 가스의 압력을 이겨내고 수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을 의미해요. 성운 속 어떤 영역의 질량이 진스 질량보다 크면 그 영역은 중력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스스로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별 탄생의 첫 단계인 거죠. 흥미로운 건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밀도가 높을수록 진스 질량이 작아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갑고 밀도 높은 암흑성운이 별을 만들기에 완벽한 조건이라는 거랍니다. 하지만 중력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아요. 성운 내부에는 난류라고 불리는 복잡한 가스의 흐름이 존재하거든요. 이 난류는 마치 격렬하게 끓는 물속의 소용돌이처럼 가스를 이리저리 뒤섞으면서 한편으로는 중력 수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지점에서 밀도를 급격히 높여주기도 해요. 오리온 성운 같은 별 형성 영역을 관측하면 무려 초속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난류 운동이 감지되는데, 이런 난류는 젊은 별들이 방출하는 강력한 항성풍이나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에 의해 만들어지곤 해요. 난류가 만드는 밀도의 요동은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성운 곳곳에 퍼져 있어서 어디서 별이 태어날지는 정말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복잡한 과정의 결과랍니다. 여기에 자기장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해요. 성운 속을 관통하는 자기장은 전기를 띤 입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가스의 수축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장의 세기는 지구 자기장보다 수백만 배나 약하지만 성운의 거대한 규모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해요. 자기장은 가스가 자기장선의 수직 방향으로 수축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대신 자기장선을 따라 수축하도록 유도하는데, 이것이 별 주변의 원반 구조가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천문학자들이 편광된 빛을 관측해서 성운의 자기장 구조를 연구해보면 자기장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중력과 난류, 자기장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 바로 분자구름 코어예요. 분자구름 코어는 성운 내부에서 특별히 밀도가 높고 차가운 영역으로 크기는 대략 0.1광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물질을 담고 있어요. 이 코어의 중심부 온도는 영하 263도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건 절대 영도보다 겨우 10도 정도 높은 극한의 추위예요.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원자들이 분자를 이루고 있고, 특히 수소 분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코어 내부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무려 수십만 개에서 100만 개의 입자가 존재할 정도로 높아지는데, 그래도 지구 대기의 밀도에 비하면 여전히 100억 분의 1 수준이랍니다. 분자 구름 코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정말 느려요.
처음 중력 수축이 시작되고 나서 코어가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무려 수십만 년에서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코어는 주변의 가스를 천천히 흡수하면서 질량을 늘려가는데, 동시에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회전이지만 코어가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마치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회전이 나중에 원시별 주변의 원반을 만들고 그 원반에서 행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랍니다. 코어 내부의 밀도 분포도 균일하지 않아요.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따르면 밀도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이런 밀도 구조는 중력과 가스 압력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코어의 중심부에서는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빛조차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기 시작해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가스의 압력도 증가하지만 이미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이 압력만으로는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형성된 분자구름 코어들은 성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을 보면 기둥 끝부분에 작고 어두운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바로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분자구름 코어들이에요. 각각의 코어는 앞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별로 성장할 운명을 가지고 있죠. 어떤 코어는 홀로 수축해서 하나의 별을 만들지만, 어떤 코어는 수축하는 도중에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서 쌍성이나 다중성계를 만들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은하의 별들 중 절반 이상은 둘 이상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쌍성계나 다중성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제 분자구름 코어는 더 이상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어요. 중력이 모든 저항을 압도하면서 코어의 중심부는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부터 진짜 별의 탄생 과정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수십만 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던 수축이 이제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코어의 중심에는 점점 더 뜨겁고 밀도 높은 덩어리가 형성돼요. 이 덩어리를 천문학자들은 원시별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진짜 별은 아니지만 언젠가 별이 될 씨앗 같은 존재예요. 원시별의 질량은 처음에는 목성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서 계속 물질이 떨어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거든요. 원시별 주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빠르게 회전하게 된 물질들이 원시별 주변에 평평한 원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피자 반죽을 공중에서 돌리면 평평하게 펴지는 것처럼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가 원시별의 적도 부근에 모여 원반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이 원반을 원시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원반의 크기는 정말 거대해서 우리 태양계의 명왕성 궤도보다 몇 배나 더 클 수 있어요. 원반 내부에서는 물질들이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천천히 중심의 원시별로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중력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원반이 밝게 빛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원시별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현상은 따로 있어요. 바로 원시별의 양쪽 극에서 분출되는 강력한 제트예요. 원반을 통해 떨어지는 물질 중 일부가 원시별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가는 건데, 이 제트의 속도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빠르답니다. 제트는 원반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시별의 회전축을 따라 양쪽으로 쏟아져 나가는데, 이 과정을 쌍극 분출류라고 불러요. 제트가 주변의 성운 물질과 충돌하면 그 충격으로 가스가 가열되면서 밝게 빛나는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영역을 천문학자 조지 허블과 기에르모 하로의 이름을 따서 허블 하로 천체라고 부른답니다. 허블 하로 천체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면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밝은 구슬이나 활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은 원시별에서 수천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빛나고 있어요. 제트가 성운 물질을 뚫고 나가면서 만드는 이 천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몇 년 또는 몇십 년 단위로 관측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떤 허블 하로 천체는 1년에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기도 해요. 이 천체들이 방출하는 빛을 분석하면 산소, 질소, 황 같은 원소들의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트와 주변 가스의 충돌로 만들어진 충격파가 이 원소들을 이온화시켰다는 증거랍니다. 원시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여러 단계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바로 티타우리 별 단계인데 이 단계의 원시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성질을 보여준답니다. 티타우리 별은 황소 자리의 한 별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런 종류의 별들이 처음 발견된 곳이 황소 자리였거든요. 티타우리 별은 표면 온도가 아직 그리 높지 않아서 붉은색이나 주황색을 띠지만 밝기가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밝기 변화는 원시별로 떨어지는 물질의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때로는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밝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 유입이 줄어들면서 어두워지는 거죠. 티타우리 별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항성풍이에요. 태양도 태양풍을 내보내지만 티타우리 별의 항성풍은 그보다 훨씬 강해서 태양풍보다 무려 1000배에서 10,000배나 더 많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낸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이 원시별 주변에 남은 가스와 먼지를 밀어내면서 점차 별 주변의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원반에서는 먼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뭉치면서 점점 큰 덩어리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성 형성의 첫 단계랍니다. 티타우리 별 단계는 보통 수백만 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간 동안 원시별은 계속 질량을 늘려가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를 높여가요. 티타우리 별이 수백만 년 동안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으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동안 그 중심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별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물질들이 내려앉으면서 만드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온도가 섭씨 1000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원시별은 더 이상 주변에서 떨어지는 물질의 중력 에너지만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진짜 별이 되는 거죠. 핵융합이라는 현상은 정말 경이로운 과정이에요. 수소 원자핵 4개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데 이때 아주 작은 양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 질량이 고스란히 에너지로 바뀌어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²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이 바로 별의 중심부인 셈이죠. 사라지는 질량은 정말 미세해서 수소 질량의 겨우 0.7% 정도에 불과하지만 빛의 속도를 제곱한 값을 곱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 초마다 무려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약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매일 받는 햇빛의 원천이랍니다. 핵융합이 시작되면 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이 만들어져요.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복사압과 별 전체의 질량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별은 더 이상 수축하지도 팽창하지도 않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별들은 일생의 90% 이상을 이 주계열 단계에서 보낸답니다.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이고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모든 별이 똑같은 주계열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질량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태양 질량의 8%보다 가벼운 별은 중심부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수소 핵융합을 시작할 만큼 뜨거워지지 못해요. 이런 천체들을 갈색 외성이라고 부르는데 별이 되려고 했지만 질량이 부족해서 실패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갈색 외성은 여전히 수축하면서 나오는 중력 에너지로 희미하게 빛나지만 진짜 별처럼 오랫동안 밝게 빛날 수는 없어요. 반대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정말 극적인 삶을 살아요. 태양 질량의 10배가 넘는 무거운 별은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워낙 높아서 핵융합 반응이 맹렬하게 일어나는데 그 결과 엄청나게 밝고 뜨겁게 빛나면서 청백색이나 푸른색을 띠게 돼요. 이런 거대한 별들은 광도가 태양보다 수천 배에서 수만 배나 밝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에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태양이 100억 년을 사는 것에 비하면 정말 짧은 삶이죠. 마치 촛불처럼 크고 밝게 타오를수록 빨리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들은 중간 정도의 온도와 밝기를 유지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나요. 중심부에서는 섭씨 1500만 도 정도의 온도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천천히 변하고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노란색 빛을 내보내죠. 이런 별들은 핵융합 반응이 너무 격렬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100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계열성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생명체가 진화하고 번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태양보다 가벼운 별들, 예를 들어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적색 외성들은 더욱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요. 이 별들은 중심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핵융합이 정말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래서 표면 온도도 낮아서 붉은색을 띠고 광도도 아주 희미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천억 년, 어떤 경우에는 수조년 동안이나 빛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인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 태어난 적색 외성 중에서 수명을 다한 별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별들은 우주가 훨씬 더 늙어서 다른 모든 별들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을 별들이랍니다. 별의 질량이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은 정말 절묘해요. 무거운 별일수록 중심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핵융합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그 결과 더 밝게 빛나지만 더 빨리 연료를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별은 그 반대죠. 이런 관계 때문에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들의 색깔과 밝기가 모두 다른 거랍니다. 푸르고 밝은 별은 무겁고 젊은 별일 가능성이 높고 붉고 어두운 별은 가볍거나 나이가 많은 별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계열성이 된 별 주변에는 여전히 원반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원반의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로 뭉쳐지는데 처음에는 먼지 입자 크기였던 것들이 자갈 크기로, 그 다음에는 바위 크기로, 결국에는 행성 크기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행성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우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거대한 성운 속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답니다. 지구에서 약 7,000광년 떨어진 뱀자리에는 독수리 성운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의 요람이 펼쳐져 있어요. 카탈로그 번호로는 M16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넓이가 무려 70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인데 그 안에는 뜨겁고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산계성단이 함께 자리하고 있답니다. 독수리 성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성운의 중심부를 촬영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거대한 손가락들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기둥 구조가 나타났는데 이 기둥들은 높이가 각각 4광년에서 5광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길게 뻗어 있었어요. 이 장엄한 구조물에는 창조의 기둥이라는 시적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이름은 정말 적절한 표현이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둥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창조의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성운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 과정들을 들여다봐야 해요.
독수리 성운의 중심부에는 젊고 무거운 별들이 모여 있는데 이 별들은 엄청난 양의 자외선을 뿜어내면서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가스는 팽창하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광증발이라고 부르죠. 마치 태양빛이 눈을 녹이듯이 강렬한 자외선이 성운의 가스를 서서히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운 속에는 밀도가 더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밀도가 높은 덩어리들은 주변보다 자외선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가스가 증발해서 사라지는 동안에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얇은 가스층은 날아가 버리고 밀도 높은 부분들만 기둥처럼 남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단단한 바위 주변의 모래는 날아가고 바위만 남아서 기묘한 형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창조의 기둥의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둥근 덩어리들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증발가스 구체, 줄여서 이지지라고 불린답니다. 이 구체들은 주변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아서 자외선의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보호막 안쪽에서 새로운 별들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이지지들은 이미 그 안에서 원시별이 형성되어 있고 곧 껍질을 뚫고 나와 빛을 발하게 될 거랍니다. 하지만 창조의 기둥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운 중심부의 젊은 별들에서 나오는 항성풍과 자외선은 계속해서 기둥을 침식하고 있고 이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창조의 기둥은 매년 약 1000억 킬로미터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정말 빠른 속도랍니다. 게다가 2007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약 6000년 전 성운 속에서 초신성이 폭발했고 그 충격파가 창조의 기둥을 이미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그 파괴의 장면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약 1000년 후면 우리는 창조의 기둥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2014년 허블 망원경은 창조의 기둥을 다시 한번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더 향상된 카메라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으로도 관측했는데 적외선 영상에서는 먼지 구름을 뚫고 그 안쪽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그 결과 기둥 내부에 숨어있던 수많은 원시별들의 모습이 드러났고 우리는 별 탄생의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순간 창조의 기둥은 단순한 아름다운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별의 공장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 거죠. 창조의 기둥이 우리에게 별 탄생의 신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볼 차례예요. 지구에서 약 1344광년 떨어진 곳, 겨울밤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 오리온 자리에 허리춤에 자리 잡은 오리온 성운, 바로 이곳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의 요람이랍니다. 맨눈으로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이 성운은 메시의 목록에서 42번째로 등록되어 M40이라고도 불리는데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천체 중 하나이기도 해요. 오리온 성운은 독수리 성운이나 창조의 기둥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천문학자들에게는 별 탄생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실험실이에요. 약 300만 년 전부터 활발하게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곳에는 현재 수천 개의 원시별과 젊은 별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태어난 지 겨우 몇십만 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갓난아기 들인 셈이죠. 오리온 성운의 중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개의 밝은 별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트라페지움 성단이라고 불리는데 사다리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이 4개의 별은 모두 태어난 지 약 30만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뜨겁고 밝은 대질량 별들이라서 주변 성운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답니다. 가장 밝은 별은 우리 태양보다 무려 20만 배나 더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들이 내뿜는 강력한 자외선과 항성풍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성운의 거대한 공동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오리온 성운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성운을 고해상도로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젊은 별들 주변에 원반 모양의 구조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 원반들은 원시 행성계 원반, 줄여서 프로플라이드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행성계가 형성되는 중인 원반이에요. 마치 우리 태양계가 45억 년 전 형성되던 그 순간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원반들 속에서는 먼지 입자들이 충돌하고 뭉쳐지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프로플라이드의 발견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성계 형성 이론은 대부분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오리온 성운에서 수백 개의 프로플라이드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원반들의 크기는 다양한데 작은 것은 우리 태양계의 해왕성 궤도 정도이고 큰 것은 그보다 몇 배나 더 크답니다. 원반 속의 물질들은 중심의 원시별 주변을 빠르게 회전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암석행성이나 가스행성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리온 성운의 프로플라이드들은 결코 평화로운 환경에 있지 않아요. 트라페지움 성단의 밝은 별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력한 자외선은 이 원반들을 계속해서 가열하고 증발시키고 있거든요. 허블 망원경의 이미지를 보면 많은 프로플라이드에서 꼬리처럼 긴 가스 흐름이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원반의 바깥층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는 프로플라이드가 약 10만 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반들은 행성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만약 태양이 오리온 성운처럼 붐비고 격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행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태양은 훨씬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대질량 별들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었을 거예요. 오리온 성운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별과 행성계 형성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답니다. 오리온 성운 속 젊은 별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쌍극 분출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별의 양쪽 극에서 가스가 제트처럼 빠르게 분출되는 거예요. 이 제트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주변 성운 물질과 충돌하는데 그 충격으로 밝게 빛나는 영역들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런 분출 현상은 원시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별 주변의 원반에서 물질이 중심으로 떨어질 때 일부가 자기장을 따라 양쪽 극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오리온 성운을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하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요. 가시광선으로 보면 붉고 푸른 가스 구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지만 적외선으로 보면 먼지 구름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X선으로 보면 젊은 별들의 격렬한 활동이 감지된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함으로써 우리는 성운의 온도 분포, 밀도, 화학 성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45억 년 전 우리 태양도 지금 오리온 성운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거대한 분자 구름 속 어딘가에서 중력이 물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회전하는 원반이 형성되었으며 그 중심에서 태양이 점화되었죠. 그리고 원반 속에서는 먼지 입자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오리온 성운을 바라보는 건 단순히 먼 우주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원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해요. 성운 속에서 태어나는 별들은 혼자 태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리온 성운처럼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할 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별 탄생이 일어나면서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함께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성운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별들의 무리를 성단이라고 부른답니다. 마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처럼
이들은 같은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나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중력에 묶여 우주 공간을 함께 여행하기 시작하죠. 성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계 성단이라고 불리는 젊고 느슨한 별들의 집단이에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나 히아데스 성단처럼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별들이 비교적 넓게 퍼져 있는 형태로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파를 따라 분포하고 있답니다. 이 별들은 대부분 젊고 뜨거운 청색 별들이 많아서 밝게 빛나는데 아직 성운의 잔해가스들이 주변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망원경으로 보면 푸르스름한 성운 물질이 별빛을 반사하면서 마치 얇은 베일을 두른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구상성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대한 별들의 도시 같은 곳이랍니다. M13이나 오메가 센타우리 같은 구상성단의 중심부로 가면 별들 사이의 거리가 태양계 크기의 몇 배밖에 안 될 정도로 밀집되어 있어서 만약 그곳에 행성이 있다면 밤하늘은 수천 개의 밝은 별들로 가득 차서 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 구상성단들은 우리 은하가 형성되던 초기,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속한 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붉은색을 띠고 있답니다. 같은 성운에서 태어난 별들은 화학적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을 공유해요.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철, 산소, 탄소 같은 원소들의 비율이 드러나는데 같은 성단에 속한 별들은 이 화학 성분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모두 같은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은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별들 중에서 원래 같은 성단 출신이었던 별들을 찾아내기도 한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DNA로 찾아내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단에 속한 별들의 운명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상계 성단의 경우 중력적 결합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흩어지게 되거든요. 은하 중심을 공전하면서 다른 별들이나 거대한 가스구름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성단의 외곽에 있던 별들부터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계 성단은 태어난 지 수억 년 이내에 완전히 해체되어서 원래 형제였던 별들이 은하 전체로 흩어지게 된답니다. 성단 속 별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상호작용들이 일어나요. 특히 구상성단처럼 별들이 밀집된 곳에서는 별들끼리 가까이 지나가면서 서로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데 때로는 두 별이 충돌하거나 합쳐지는 일도 벌어진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색 나고성이라는 특이한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원래 성단의 나이로 봤을 때는 존재할 수 없는 젊고 뜨거운 별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의 오래된 별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경우로 마치 노년의 부부가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신기한 현상이죠. 태양도 한때는 수백 개의 형제 별들과 함께 성단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45억 년 전 어떤 성운 속에서 태양과 그 형제들이 함께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단이 해체되었고 지금은 그 형제들이 은하 곳곳으로 흩어져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화학 성분과 나이를 근거로 잃어버린 형제별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몇몇 후보 별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로 태양의 형제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별 주변에도 행성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그곳에도 생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단을 연구하는 건 별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같은 나이와 화학 성분을 가진 별들이 질량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진화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보면 무거운 별들은 이미 밝은 청색 거성이 되어 있지만 가벼운 별들은 아직도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별의 질량과 수명, 진화 속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성운에서 탄생한 별들의 여정은 결국 흩어짐으로 끝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우주 곳곳에 새겨져요.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리고 그 물질들이 다시 새로운 성운의 재료가 되어 다음 세대 별들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죠. 이렇게 별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면서 우주를 점점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철 같은 원소들도 모두 옛날 어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저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먼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결국은 성운에서 태어난 별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정말로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튬만이 존재했어요. 생명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탄소도,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도, 뼈를 만드는 칼슘도, 피를 붉게 물들이는 철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엄청난 온도와 압력 속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졌답니다. 별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연금술사가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산소로 변환시키면서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그냥 별 안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귀중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야 했는데 그 과정이 바로 별의 죽음이랍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들은 일생을 마칠 때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요. 이 폭발은 너무나 격렬해서 순간적으로 은하 전체만큼 밝게 빛나기도 하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별의 일생 동안 만들어지지 못했던 금이나 우라늄 같은 매우 무거운 원소들도 생성된답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무거운 원소들은 성간 물질과 섞이면서 새로운 성운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는 별들은 초기 우주의 별들보다 더 다양한 원소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천문학자들은 별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그 별이 몇 세대째 별인지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 태양은 적어도 2세대 또는 3세대 별로 추정되는데, 태양이 태어난 한 성운에는 이미 이전 세대 별들이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이 충분히 섞여 있었던 거랍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도 이 과정은 똑같이 일어났어요. 45억 년 전 어느 성운의 한 구석에서 태양이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주변의 원반에는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탄소, 산소, 질소, 철,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먼지 알갱이를 만들었고, 먼지 알갱이들이 뭉쳐서 작은 돌덩이가 되었으며, 돌덩이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큰 천체로 성장해서 결국 행성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은 특히 이런 무거운 원소들의 덩어리예요. 지구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격렬한 충돌과 화산 활동으로 뜨겁고 험난한 환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식고 대기가 형성되고 바다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약 38억 년 전쯤 이 행성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할 수 있는 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탄생한 거랍니다. 그 최초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던 탄소 원자는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질소 원자는 또 다른 별에서 왔을 거예요. 산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로 뿌려진 것이었을 테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 몸 질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산소는 태양 질량의 8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별들이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18%를 차지하는 탄소는 적색 거성 단계의 별들 내부에서 헬륨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의 3%를 차지하는 질소는 무거운 별들의 탄소,
질소 산소 순환 과정에서 생성되었고, 뼈를 이루는 칼슘과 이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피 속의 철 원자 하나하나도 모두 죽어가는 거대한 별의 핵에서 융합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주의 역사 그 자체예요. 우리 몸속의 모든 원자는 138억 년에 걸친 우주의 진화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빅뱅에서 시작해서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고, 그 별들이 살다가 죽으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그 원소들이 새로운 성운에 섞이고, 그 성운에서 태양계가 태어나고, 지구가 형성되고, 생명이 나타나고, 진화를 거쳐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랍니다. 성운은 그저 별이 태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해요. 성운 속에서는 단순한 분자들 뿐만 아니라 꽤 복잡한 유기분자들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천문학자들은 성운과 젊은 별 주변에서 10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분자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알코올, 설탕의 전구체, 심지어 아미노산의 구성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복잡한 분자들이 성운 속에서 만들어져서 행성을 형성하는 재료에 포함된다면 새로 태어난 행성에서 생명이 시작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죠. 최근 연구들은 지구의 물도 상당 부분 성운 단계에서 이미 얼음 형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계 원반의 바깥쪽은 충분히 차가워서 물이 얼음으로 얼 수 있었고, 이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혜성과 소행성을 만들었죠. 초기 지구는 매우 뜨거워서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혜성과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물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바다를 이루는 물도 원래는 성운 속의 얼음이었던 셈이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인지 실감하게 돼요. 생명은 지구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일지도 몰라요. 성운에서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에 생명의 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은 우리 태양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은하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수천 개의 외계 행성 중에서도 분명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곳들이 있을 거고, 어쩌면 그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 생명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우리가 성운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천체를 감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성운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이루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알려면 성운으로 돌아가야 해요. 성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우주의 거울이랍니다. 과거의 별들이 남긴 유산으로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그 별 주변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언젠가 그곳에서도 누군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기원을 궁금해할 날이 올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오리온 성운에서, 독수리 성운에서,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수많은 성운에서 중력이 가스를 끌어당기고 온도가 올라가고 핵융합이 시작되는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바로는 우리 은하에서만 매년 평균 약 7개 정도의 별이 새로 태어난다고 해요. 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주의 시간 척도로 보면 엄청난 속도랍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은하는 약 2천억 개가 넘는 별들로 가득 차게 되었거든요. 성운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이 탄생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가시광선으로 성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먼지 구름 속을 꿰뚫어 보면서 그 안에서 막 태어나는 별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됐죠. 적외선은 먼지에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성운의 깊은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2022년 제임스 웹이 보내온 창조의 기둥 이미지는 허블이 촬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해서
기둥 내부의 어린 별들과 주변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흐름까지 선명하게 보여줬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될 거예요. 차세대 전파 망원경 배열인 ALMA는 밀리미터파 관측을 통해 성운 속 분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계획 중인 초대형 망원경들은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먼 우주의 성운까지 관찰할 수 있을 거랍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우주 초기의 성운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 천체를 관측한다는 건 과거를 보는 것과 같거든요. 130억 광년 떨어진 성운을 관측하면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몇 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별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는 셈이죠. 초기 우주의 성운들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으니까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한 지금의 성운과는 화학 조성이 완전히 달랐을 테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별들도 지금과는 다른 특성을 가졌을 거랍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무거운 원소가 부족해서 가스가 효율적으로 식지 못했고, 그래서 더 큰 덩어리로 뭉쳐야만 중력이 핵융합을 시작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죠. 그 거대한 초기 별들은 짧고 격렬한 삶을 살다가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면서 처음으로 탄소와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뿌렸어요. 그 원소들이 다음 세대 성운의 재료가 되었고, 그 성운에서 태어난 별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화학 조성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주는 점점 더 화학적으로 풍부해졌고, 결국 행성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생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원소들을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성운은 이미 최소한 한두 세대 이상의 별들이 살다 죽은 뒤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던 셈이랍니다. 성운의 역할은 단순히 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성운은 은하 전체의 진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별과 성간 물질로 나뉘는데,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운이 수축해서 별이 되면 성간 물질이 별로 전환되는 거고, 별이 죽으면서 물질을 방출하면 다시 성간 물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은하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요. 은하마다 별 형성 속도가 다른데, 이건 성간 물질의 양과 분포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은하 같은 나선 은하는 나선파를 따라 성간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활발하게 별이 태어나고, 타원 은하는 대부분의 가스를 이미 별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두 은하가 충돌하면 엄청난 양의 가스가 압축되면서 폭발적인 별 형성이 일어나기도 해요. 스타버스트 은하라고 불리는 이런 은하들에서는 우리 은하보다 수백 배나 빠른 속도로 별들이 태어난답니다. 흥미롭게도 별 형성 과정 자체가 자기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무거운 별들은 강한 자외선과 항성풍을 방출하면서 주변의 가스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없게 되고 별 형성이 멈추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의 충격파가 가스를 다시 압축시키면서 새로운 별 형성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별 형성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은하의 진화를 이끌어가는 거랍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별 형성의 역사도 흥미로워요.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별 형성 속도는 빅뱅 후 약 100억 년 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대요. 초기 우주에는 성간 물질이 풍부했고 은하들 사이의 충돌도 자주 일어나서 별이 활발하게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점점 별로 전환되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별 형성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먼 미래에는 새로운 별의 탄생이 거의 멈출 거라고 예측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주가 죽은 공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난 별들은 수천억 년 동안 계속 빛날 테고, 특히 질량이 작은 적색 외성들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수조 년 동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형성이 멈춘 뒤에도 한참 동안은 우주가 빛으로 가득할 거예요. 다만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으니 점점 더 오래되고 차가운 별들만 남게 되겠죠. 아주 먼 미래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차가운 곳이 될 거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특별한 시기인지 깨닫게 돼요. 우주의 역사에서 별 형성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도 충분히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고 우주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활기차거든요. 우리는 우주가 가장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수백억 년 후에 태어날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운 우주를 보게 될 테고 성운이 빛나고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장면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할 거랍니다. 성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조와 파괴의 영원한 춤을 목격하게 돼요. 별은 성운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서 다시 성운을 만들고 그 성운에서 또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순환이 계속되죠. 이 과정에서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풍부해져요. 단순한 수소와 헬륨에서 시작해서 탄소와 산소, 질소와 철, 금과 우라늄까지 만들어내면서 우주는 자기 자신을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랍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성운에서 태어난 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도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도 우리 피를 붉게 만드는 철도 모두 별의 내부나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별의 물질이고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랍니다. 성운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요. 과거의 별들이 남긴 유산이 지금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고 지금 태어나는 별들은 미래의 성운과 별의 재료가 될 거예요.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주는 계속 변하고 진화하면서도 근본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중력은 여전히 물질을 끌어당기고 핵융합은 여전히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별은 여전히 태어나고 죽으면서 우주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빛의 점들이 아니에요. 각각의 별은 성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죽어서 다시 성운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죠. 그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을 여행해서 우리 눈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빛을 보면서 우주의 역사를 읽고 미래를 상상하게 된답니다. 성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려주는 우주적 서사죠. 오리온 성운의 빛나는 가스 구름 속에서, 독수리 성운의 장엄한 기둥들 사이에서, 카리나 성운의 격렬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선사한답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서 태어났지만 그 먼지는 별이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 별들의 후손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의 기둥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고 먼 은하의 성운에서는 행성계가 형성되고 있고 어쩌면 그곳 어딘가에서는 우리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기원을 궁금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요. 성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주의 심장이고 끝없는 탄생의 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